2023년 10월 12일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사는 톰슨 가족은 경찰에 비디오 녹화물을 제출했고, 이는 나중에 지역 역사상 가장 불안한 스토킹 사건 중 하나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아이방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의 녹화물에는 창문 뒤에 서서 잠자는 에밀리 톰슨을 지켜보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에릭과 로라 톰슨, 에밀리의 부모는 딸이 3개월 동안 혼자 자길 거부하고 누군가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고 주장한 후 카메라를 설치했다. 부모님과 아동 심리학자는 이러한 불만을 평범한 어린이 공포와 생생한 상상력으로 치부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에밀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라 톰슨이 말한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침대 밑의 괴물, 전형적인 어린이 문제죠. 우리는 모든 옵션을 시도해봤어요. 수면등, 취침 전 옷장 확인, 심지어 괴물 퇴치 스프레이까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에밀리의 불안 징후는 2023년 7월에 처음 나타났다. 이전에는 방에서 문제없이 잘 자던 에밀리가 갑자기 새벽 3시경에 비명을 지르며 깨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 뒤에서 노트북에 뭔가를 적는 나쁜 사람을 봤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은 집 주변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에릭 톰슨이 설명한다. 2층 집, 울타리가 쳐진 마당,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외부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수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에밀리의 방은 2층에 있어서 우리가 눈치챌 사다리 없이는 창문에 접근할 수 없어요. 9월에는 상황이 악화되었다. 에밀리는 낮에도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울었으며 결국 매일 밤 부모님의 침실에서 자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에밀리가 내성적이 되고 종종 창문에 어두운 형체를 그리며 항상 피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동 심리학자인 리나 머피 박사와 상담했어요. 로라가 계속한다. 그녀는 에밀리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죠. 아마도 그녀를 놀라게 한 영화나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강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톰슨 부부는 명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딸의 환상을 지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0월 5일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바꾸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릭은 한밤중에 집 뒤쪽에서 나는 소리에 깨어났다. 창밖을 보았을 때 그는 정원 창고 근처에서 움직임을 발견했지만 손전등을 들고 확인했을 때 아무도 찾지 못했다. 나는 거의 그것이 너구리나 이웃의 고향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에릭이 회상한다. 하지만 아침에 집 옆 덤불 아래에서 담배 한 갑을 발견했죠.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이웃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밀리가 모든 것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에릭은 부엉이 모양의 수면등으로 위장된 작은 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는 에밀리의 방 창문 맞은편 선반에 설치했다. 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하여 녹화물을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부모들은 딸의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카메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솔직히 뭔가 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에릭이 고백한다. 그저 아내를 안심시키고 창문 앞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빈 방의 녹화물을 에밀리에게 보여주면 그녀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이틀 밤 동안 카메라는 특이한 점을 기록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평소처럼 새벽 3시경에 울며 깨어 부모에게 갔다. 세 번째 밤인 10월 9일 톰슨 부부가 아침에 녹화물을 검토했을 때 그들은 딸의 두려움에 실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공포스럽게 발견했다. 오전 3시 17분에 작동된 카메라는 아이 방 창문 뒤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포착했다.
그는 집 벽에 기대어 놓은 건설용 사다리 위에 서서 자고 있는 에밀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방에 여러 사진을 찍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로라가 회상한다. 내 딸이 몇 달 동안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녀를 지켜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톰슨 부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지만 에밀리에게는 사건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침대를 자신들의 침실로 옮기고 이를 아이 방의 리모델링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녹화물을 조사하고 집 감시를 조직했지만 다음 이틀 밤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에릭이 설명한다. 녹화 품질이 남자의 얼굴을 식별하기에 충분히 좋지 않았어요. 경찰은 집 주변에 추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라고 조언했어요. 10월 11일 톰슨 부부는 3개의 새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나는 뒷마당을 향하고, 하나는 에밀리의 창문이 있는 집 측면을,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각도에서 아이 방을 비추는 카메라였다. 그날 밤 오전 3시 14분 카메라들은 다시 집에 접근하는 남자를 포착했다. 이번에는 녹화물이 훨씬 더 선명해서 경찰이 그의 외모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10월 11일 카메라로 얻은 녹화물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영상에는 약 35와 40세의 중간 키, 어두운 옷을 입고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보였다. 그는 체계적으로 접이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에밀리의 방 창문으로 올라가 약 10분 동안 머물며 방 사진을 찍고 작은 노트북에 몇 가지 메모를 했다. 가장 불안한 점은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행동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 책임자로 임명된 칼 젠킨스 수사관이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커는 집의 구조, 에밀리의 방 정확한 위치, 그리고 분명히 가족의 일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했는데 이는 장기간의 준비를 암시합니다. 녹화물을 본 후 경찰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톰슨 가족의 집 주변에 추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부모에게는 일시적으로 친척에게 이사할 것을 권고했지만 에릭과 로라는 거절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에밀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로라가 설명한다. 게다가 우리가 떠났다면 이 남자는 그냥 숨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신 가족은 집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변경했다. 그들은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1층 창문에 창살을 추가하고 현관문을 강화했다. 에밀리는 이제 부모의 침실에서 자고 그녀의 방에는 실제 비디오 감시 센터를 설치했다. 경찰은 스토커 식별을 시작했다. 그들은 녹화물을 지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이웃들을 인터뷰하고 톰슨 가족의 역사를 조사했다. 우리는 스토커가 어떻게든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젠킨스 수사관이 설명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작위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의심은 톰슨 가족의 이웃인 마크 데이비슨에게 쏠렸다. 42세의 독신남인 그는 그들로부터 2집 떨어진 곳에 살았고 여러 목격자들이 그가 자주 그들의 집을 지나다니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녹화물의 남자와 체형과 키가 일치했다. 10월 15일 경찰은 데이비슨을 신문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밤에 대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젠킨스가 말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주의를 끈 것은 그의 차고에서 스토커가 사용한 것과 매우 비슷한 접이식 사다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자주 산책하는 이유를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사다리는 가정 작업에 사용한다고 했다. 그는 DNA 샘플과 지문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놀라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젠킨스가 언급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슨을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톰슨 가족의 집에 24시간 감시를 설정했다. 2번의 밤이 사건 없이 지나갔고, 이는 수사관들에게 스토커가 강화된 보안 조치를 알아차리고 일시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상황은 10월 18일 밤에 극적으로 변했다. 오전 2시 45분, 카메라는 톰슨 가족의 정원 깊숙한 곳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전 녹화물의 남자와 매우 비슷한 남자가 생울타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를 지나가는 경찰차를 발견하자 그는 빠르게 사라졌다. 이는 우리의 두려움을 확인시켰습니다. 에릭 톰슨이 말한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더 조심해졌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그가 경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0월 19일 마크 데이비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의 DNA와 지문은 스토커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톰슨 가족의 정원분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카메라 녹화물의 철저한 검사는 영상 속 인물이 약간 다른 체형과 이웃과는 다른 특징적인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젠킨스 수사관이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토커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특정 일정에 따라 행동하고 보통 새벽 3시경에 나타나며 분명히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톰슨 가족은 다른 불안한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로라는 누군가가 익명의 프로필로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많은 사진들, 특히 에밀리와 집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에릭은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특정 방식으로 접힌 빈 종이였는데 전문가들은 이후 이를 스토커의 잠재적인 표시로 해석했다. 이 남자는 우리를 연구했어요. 로라가 말한다.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일상도요. 우리는 다음 움직임이 어디서 올지 모른 채 현미경 아래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경찰은 다른 전략을 제안했다. 에밀리를 일시적으로 방에서 이동시키지만 그녀와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방에 놓아두는 것이었다. 목표는 스토커가 다시 관찰하러 왔을 때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톰슨 부부는 동의했지만 집 내부에 직접 근무하는 추가 경찰관들을 요구했다. 10월 21일 밤이 결정적이었다. 아이 방에는 에밀리의 침대에 인형을 놓았고 에밀리 자신은 부모와 함께 머물렀다. 사복 차림의 경찰관 3명이 집 내부에 위치했고 다른 4명은 외부의 전술적 위치에 있었다. 모두 야간 투시 장비와 무정의를 갖추고 있었다. 오전 3시 2분 카메라는 뒷마당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스토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창문을 통해 관찰하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는 대신 그는 뒷문으로 향했다. 카메라는 그가 어떤 도구를 꺼내고 자물쇠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하게 포착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젠킨스 수사관이 설명한다. 그의 행동이 관찰에서 침입 시도로 에스컬레이션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체포 신호를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스토커를 놀라게 했다. 그는 갑자기 자물쇠의 조작을 중단하고 마치 무언가를 들은 것처럼 머리를 들고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추격을 조직했지만 범인은 이웃 정원을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미리 연구된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경찰관 중 1명이 언급한다.
그는 분명히 철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스토커는 도주 중에 분명히 버린 배낭을 남겼다. 가방의 내용물은 경찰과 톰슨,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안에는 테이프 세트, 러프, 에밀리를 위한 진정제, 몇 가지 어린이 장난감,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도 출입구와 방의 위치가 표시된 톰슨 가족집에 상세한 도면이 있었다. 이것은 납치를 위한 세트였습니다. 증거를 다루던 범죄 분석가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말한다. 준비와 발견된 물건들로 판단할 때 스토커는 에밀리를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장난감과 진정제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저항하거나 소리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집도면의 신중한 조사는 또 다른 불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방들뿐만 아니라 경찰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도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젠킨스 수사관의 우려를 확인했다. 스토커는 어떻게든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 순간 우리는 경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톰슨 가족의 집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누군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젠킨스가 설명한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서부터 사건에 참여한 경찰관까지요. 제시된 독일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물이며 모든 등장인물은 가상이고 실제 인물과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임을 밝힙니다. 특별한 주목을 끈 것은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세부 사항이었다. 추적자의 배낭에서 경찰서에서 2블록 떨어진 모닝 브루 카페의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영수증의 날짜는 10월 20일로 수사관들이 톰슨 가족의 집에 함정을 설치하는 계획을 논의한 바로 그날이었다. 카페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영수증에 표시된 시간에 추적자의 묘사와 일치하는 남자가 그곳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그룹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한편 배낭 물품에 대한 DNA 분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했다. 유전 물질이 에릭 톰슨의 DNA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친족 관계를 시사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로라는 회상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릭은 어린 시절 입양되었으며 생물학적 가족과는 접촉이 없었다. DNA 결과를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출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나는 신시내티에서 태어났고 내 생물학적 부모는 출생 시 나를 포기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한다. 나를 키워준 사람들을 진정한 부모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에릭의 봉인된 입양 기록에 접근하여 그에게 생물학적 형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 형제는 1년 후에 태어났고 역시 입양되었지만 다른 가족에게 보내졌다. 그 형제의 이름은 로버트 클라크였으며 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는 미들타운에서 단 30마일 떨어진 도시였다. 조사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 젠킨스가 말한다. 38세의 로버트 클라크는 무단 침입과 스토킹으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 교도소에서 석방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의 로버트의 사진은 비디오 영상의 인물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었다. 그가 바로 추적자였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사실은 그의 과거를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클라크는 진짜 가족을 재회시키려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그의 사례를 연구한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호프 박사가 설명한다.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그는 어떻게든 형제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를 추적한 다음 명백히 그의 조카가 가족의 일부로서 자신에게 속한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10월 23일에 경찰이 발견하고 수색한 클라크의 아파트에서는 진정한 감시 아카이브가 발견되었다. 지난 6개월간 촬영된 톰슨 가족의 수백 장의 사진들, 그들의 움직임을 표시한 지도, 집 근처에서 도청된 대화 기록,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장난감, 옷, 심지어 문에 에밀리라는 이름표가 붙은 완전히 장식된 어린이 방이었다. 이것은 에밀리를 장기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사관 젠킨스는 결론 짓는다. 준비 정도로 판단해 볼 때 클라크는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나 단기간 구금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녀에 대해 친족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에밀리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클라크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이루어졌다. 가짜 벽 뒤에 숨겨진 절연 공간에서 경찰은 여러 스크린에 연결된 비디오 감시 장비를 발견했다. 스크린에는 톰슨 가족의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가 우리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에릭이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밖에서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최악의 우려를 확인했다. 로버트 클라크는 톰슨 가족이 추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무선 감시 시스템을 해킹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10월 21일 함정 준비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그날 밤 평소의 접근 방식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클라크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다. 경찰은 톰슨 가족의 집에 24시간 경비를 조직하고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클라크의 사진이 모든 뉴스에 등장했다. 2023년 10월 30일 비밀방 발견 후 9일째 되는 날 모두를 숨죽이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3시 17분 추적자가 평소에 에밀리의 창문에 나타나던 정확한 시간에 톰슨 가족의 빈집에 설치된 카메라가 어린이방 창문으로 천천히 사다리를 올라가는 익숙한 인물을 포착했다. 10월 30일 오전 3시 17분에 톰슨 가족의 빈집에 로버트 클라크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경찰 작전의 절정이었다. 불길한 어린이방과 감시 장비가 있는 그의 아파트가 발견된 후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다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준비된 범죄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작전을 이끈 마이클 로드리게스 경찰 대장이 설명한다. 그는 우리의 감시 시스템을 해킹하고 가족과 경찰 순찰의 일상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의 영역에서 속여야 했습니다. 계획의 핵심 요소는 허위 정보였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톰슨 가족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고 집 자체는 최소한의 경비에 비어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는 집안과 주변에 저격수와 체포 전문가를 포함한 40명 이상의 사복 경찰관이 배치되었다. 톰슨 가족은 실제로 집을 떠났지만 24시간 보호해 도시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로드리게스가 계속한다. 그가 우리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오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창문을 열어두는 순찰 계획에 대한 누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소 출연 시간이었고 우리는 그가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작전은 10월 29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경찰은 집 주변에 눈에 보이는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줄여 느슨한 경비의 착각을 조성했다. 집안의 에밀리 방에는 잠자는 아이를 모방한 인형이 놓였고 조명 시스템은 가족의 평소 일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그를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법적 측면에서 경찰에 조언한 제닛 코너스 검사가 설명한다. 우리는
최대 징격형을 보장하기 위해 납치 계획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은 밤새 계속되었다. 집 안팎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은 경찰관들은 절대적인 침묵과 최소한의 움직임을 유지했다. 어린이방 옷장에 있던 특수작전 요원 제임스 손트는 나중에 말했다. 이것은 내 경력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2시 58분 부지 경계에 설치된 주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다. 적외선 모드의 감시 카메라는 울타리를 따라 움직이는 인물을 보여주었다. 로버트 클라크의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그는 어두운 옷을 입고 머리에는 니트 모자, 손에는 장갑을 끼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전송을 모니터링하던 사라 로크하트 경관이 회상한다. 그는 계속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사냥감을 쫓는 체계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클라크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관찰 지점이나 매복 장소를 확인하는데 거의 15분이 걸렸다. 그런 다음 확인에 만족한 그는 가방에서 익숙한 접이식 사다리를 꺼내 에밀리의 방 창문 아래에 설치했다. 오전 3시 17분, 이전의 모든 밤에서와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거의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에 조언한 심리학자 레이첼 스티븐스 박사가 설명한다. 특정 시간에 대한 집착은 강박적인 성격 특성과 이 순간이 범인에게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창문에 도달했을 때 클라크는 이전처럼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방에서 유리 커터처럼 생긴 작은 도구를 꺼내 창틀에 작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경찰관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관찰에서 집에 침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의 전환. 특수부대 지휘관이 체포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집과 마당을 밝히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스피커를 통해 항복하고 손을 들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이 울려 퍼졌다. 클라크의 반응은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놀라게 했다.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도망치는 대신 그는 사다리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가장 가까운 서치라이트를 쏘아 파괴했다. 그런 다음 예상치 못한 민첩함으로 2층 높이의 사다리에서 뛰어내려 울타리로 달려갔다. 그는 훈련된 전사처럼 움직였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잭 윌슨 경관이 기억한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속도와 결단력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집 주변 부지에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명백히 지역 배치에 익숙한 클라크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관목을 통과하며 추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여러 번 방향을 바꿨다. 2번이나 그는 멈춰서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발포하여 그들이 엄폐하도록 강요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클라크가 톰슨 가족의 부지를 이웃 부지와 구분하는 울타리를 넘으려고 시도했을 때 왔다. 반대편에 위치한 마리아 구티에레즈 경관은 경고 사격을 하고 항복하라고 명령했다. 복종하는 대신 클라크는 경관에게 총을 겨눴다. 구티에레즈는 정확히 사격하여 그의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 부상을 입은 후에도 그는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구티에레즈가 보고한다. 그를 무장 해제하고 수갑을 채우는데 3명의 경관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종의 차가운 분노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체포된 로버트 클라크는 즉시 강화된 경비해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 후 그는 병원의 교도소 병동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사관 젠킨스에게 한 그의 첫 말은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가족, 내 피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권리가 없습니다. 도주 중에 그가 떨어뜨린 클라크의 가방 수색은 수사에 그의 의도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가방 안에는 주사기에 담긴 진정제, 에밀리의 이름이 수노아진 어린이 담요, 에밀리를 그의 딸로 하는 로버트 톰슨 이름의 위조 문서, 멕시코행 버스 티켓, 그리고 많은 현금이 있었다. 이것은 납치와 도주를 위한 완전한 세트였습니다. 로드리게스 대장이 결론 짓는다. 그는 에밀리를 데려가 위조 문서로 즉시 국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집착과 면밀한 준비를 고려할 때 만약 그가 계획을 실행했다면 그녀를 찾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클라크의 성공적인 체포로 톰슨 가족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에릭, 로라, 그리고 에밀리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경험한 스트레스의 심리적 영향은 계속되었다. 에밀리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자는 것을 두려워했고 로라는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았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에릭은 고백한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집의 모든 삐걱거림, 창문의 모든 그림자가 본능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건 상황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클라크의 생물학적 형제에 대한 집착이 이미 교도소에서 그의 입양 파일에 접근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석방 후 그는 에릭 톰슨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처음에는 그의 동기가 순수했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혈연과 재회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스티븐스 박사가 설명한다. 그러나 클라크는 망상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소속에 대한 그의 개념은 깊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클라크의 아파트에서 압수한 하드 드라이브의 기록은 그의 집착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었다. 그는 에밀리가 창문의 남자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1년 이상 톰슨 가족을 관찰해왔다. 컴퓨터 전문가는 수천 장의 사진, 대화 기록, 심지어 의료 기록부터 은행 명세서까지 가족의 개인 문서 사본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발견했다. 특히 불안한 발견은 에밀리에 대한 그의 권리와 거짓 가족으로부터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묘사한 클라크의 상세한 일기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목들은 점점 더 망상적이고 편집증적이 되었으며 종종 그가 꿈에서 받은 신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재회의 신성한 시간으로 오전 3시 17분을 가리켰다. 문서의 내용을 번역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로 된 번역입니다. 그는 현실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결론 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적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11월 10일 클라크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납치 미수, 불법 침입, 스토킹, 불법 무기 소지, 경찰관 폭행 및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클라크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마르티네즈 판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종합적인 정신과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불안한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클라크의 컴퓨터 분석 결과 그가 톰슨 가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에밀리와 비슷한 나이와 외모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4명의 다른 소녀들의 이름이 붙은 폴더가 발견되었으며 그 안에는 그들의 사진,
학교 주소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젠킨스 수사관은 인정합니다. 그의 에밀리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혈연 관계와만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넓고 불안한 행동 패턴의 일부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클라크의 목록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가족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 소녀들 중 2명도 밤에 집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에 대해 불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족은 여러 번 자신들의 집을 촬영하는 것이 목격된 의심스러운 남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에밀리 톰슨이 클라크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특정 기준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들을 선택했을 수 있으며 에릭 톰슨과의 친족 관계는 이 특정 사례에서 그의 집착을 위한 편리한 정당화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진정한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너스 검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족에게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쇄 스토커의 체계적인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클라크가 구금되어 있던 교도소 직원이 그의 독방벽에서 이상한 기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의 아파트의 소위 에밀리 방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기호들이었습니다. 기호들 옆에는 3시 17분,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갈 것이다. 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크가 지속적인 감시해 있고 외부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메모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교도소 관리는 경비를 강화하고 그의 독방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를 평가하던 정신과 의사는 이 메모가 위협이 아니라 깊은 정신병의 징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물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에밀리에게 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평가를 수행한 앨런 피셔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심각한 분리를 보여주며 마술적 사고 요소가 있는 망상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상황이 마침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톰슨 가족은 새로운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로라가 심리학자와의 상담 후 에밀리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전에 없었던 어린이 그림을 부엌 테이블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림에는 에밀리를 닮은 소녀가 큰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아래에는 불규칙한 어린이 필체로 로버트 삼촌이 3시 17분에 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로라는 회상합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그 그림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것을 그린 적이 없었고 클라크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 앞에서 그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집과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문과 창문은 안전하게 잠겨 있었고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카메라는 침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도소의 카메라 확인 결과 로버트 클라크는 줄곧 그의 독방에서 감시해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젠킨스 수사관은 말합니다. 그런 보안 시스템이 있는 집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고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실제였고 어떻게든 나타났습니다. 과학수사관들은 그림을 분석하여 실제로 어린이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에 남겨진 지문은 그림을 발견한 로라의 것뿐이었으며 문서가 집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그렸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분명한 두려움과 불안의 징후를 보였고 심지어 종이를 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일하던 아동 심리학자는 그녀의 반응이 진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것을 그렸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안적인 버전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젠킨스는 인정합니다. 클라크에게 우리가 모르는 공범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톰슨의 집에 있는 누군가, 아마도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가 그림의 출현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집에 설치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감시 카메라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발견되기 직전 기간뿐만 아니라 이전 며칠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결론의 정확성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3시 17분 녹화본에서는 에밀리가 침대에서 일어나 몽유병 상태로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약 15분 동안 무언가를 그린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그녀는 자신의 야간 활동을 기억하는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몽유병 또는 수면 중 보행의 사례입니다. 상담을 위해 불려온 아동 수면 장애 전문가인 니콜 창 박사는 설명합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깨어난 후 기억하지 못한 채 꽤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주요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떻게 로버트 클라크의 이름을 알았고 왜 스토커가 집착적으로 반복하던 정확히 3시 17분에 그를 그렸을까요? 가족은 에밀리 앞에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톰슨 가족의 집에 있는 지난 몇 달간의 감시 카메라 기록 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라크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기록들입니다. 그들은 에밀리가 우연히 들을 수 있었던 사건의 세부 사항이 집에서 논의되었을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25일 녹화본에서 부모님이 에밀리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향하는 반쯤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안에서 에릭과 로라는 젠킨스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클라크의 이름과 그의 3시 17분에 대한 집착을 포함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이해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메리 다우스는 논평합니다. 정보가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두려움을 주더라도 그들은 이를 자신의 두려움, 놀이 또는 이 경우처럼 몽유병 상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그림의 출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지만 가족의 걱정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로버트 삼촌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내면화하여 그것이 무의식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긴 치유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우슨 박사는 강조합니다. 물리적 위협이 제거되더라도 감정적인 상처는 남습니다. 특히 세상에서의 안정감이 여전히 발달 중인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톰슨 가족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긴 여정에 직면했습니다. 비록 로버트 클라크가 안전하게 격리되었지만 그의 심리적 존재는 여전히 그들의 집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불안한 점은 이전에 매일 밤 공포로 깨어났던 에밀리가 이제는 조용히 잠을 자지만 매일 밤 정확히 3시 17분에 그녀는 눈을 뜬 채로 몇 분 동안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눕고 아침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라는 설명합니다. 그녀의 몸은 위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고 의식적인 마음이 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는 계속해서 로버트 클라크의 이야기의 새로운 측면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그가 구금되기 전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기술 전문가로 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가 감시 카메라를 해킹하고 톰슨의 집의 경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불안한 발견은 클라크가 자유로웠던 기간과 일치하는 세계의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해결 스토킹 사건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5건의 살해, 그의 이전 체포 전와 석방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2건의 추가 살해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밤에 침실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관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사건이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즈 대장은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클라크가 수년 동안 사법체계를 피해 온 연쇄 스토커였을 수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정확히 오전 3시 17분 로버트 클라크의 교도소 독방의 카메라가 이상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자고 있던 수감자가 갑자기 그의 침대에 앉아서 기호들이 그려진 벽을 향해 돌아 나는 너를 본다, 에밀리.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단조롭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독백을 몇 분 동안 한 후 그는 다시 누워 잠에 빠졌고 아침에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순간 톰슨의 집에서 에밀리도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로버트 삼촌. 당신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두 곳에서 감시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이 기이한 동시성은 수사관들에게 새롭고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토커와 그의 피해자 사이의 연결이 그들이 의심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밀리 톰슨과 구금된 로버트 클라크의 동시적 행동은 수사관들이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드리게즈 대장은 정신과 의사, 행동분석 전문가, 아동심리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이 불안한 연결의 본질을 이해하고 에밀리를 추가적인 심리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형사조사를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젠킨스 수사관은 인정합니다. 물리적으로 클라크는 격리되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에밀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영향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의학 정신의학의 선도적 전문가인 엘러노라 레이드 박사는 거울 효과라고 불리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경우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심리적 연결이 형성됩니다.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스토커의 행동 패턴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위협의 원천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울이 됩니다. 이 이론은 클라크의 의료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전 구금 기간 동안 작성된 정신과 기록에는 특정 시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의식적 행동에 대한 경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통찰력이 있었던 점은 클라크가 규칙적으로 오전 3시 17분에 깨어나 부름을 듣는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3시 17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하고 거의 신비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클라크의 사례를 조사한 앨런 피셔 박사는 설명합니다. 그는 이 시간에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지고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연결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망상적인 믿음이지만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실제였습니다. 심리학자 팀은 클라크의 관찰해 여러 달을 보낸 에밀리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행동 패턴을 내면화했다고 의심했습니다. 3시 17분에 깨어나고 클라크의 말과 동일한 발언을 하는 그녀의 행동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결과이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특이한 시도였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레이드 박사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에밀리는 다른 침실로 옮겨졌고 가구는 완전히 재배치되었으며 취침 시간을 포함한 일상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클라크와의 연결이 단지 심리적 투영이고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변화들이 확립된 패턴을 방해해야 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에밀리는 더 평온하게 잠을 잤고 3시 17분에 일어나는 야간 각성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밤에 에밀리는 다시 정확히 3시 17분에 침대에 앉았지만 어떤 문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더 깊은 설명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의식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아동 심리학자 사라 코엔 박사는 설명합니다. 에밀리의 유기체는 문자 그대로 위험의 시간을 세포 수준에서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체성 기억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협의 원천이 제거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클라크와 함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셔 박사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팀은 톰슨 가족, 특히 에밀리에 대한 그의 집착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일련의 집중적인 치료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트라우마적 사건들과 심리적 변형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는 매우 기능 장애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피셔 박사는 보고합니다.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두 아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입양되기 전 그는 삶의 첫 5년을 위탁 가정 사이를 오가며 보냈으며 그곳에서 그는 종종 방치와 감정적 학대에 노출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입양된 그의 형제 에릭과는 달리 로버트는 위탁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 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의 위탁 부모들은 사소한 잘못에 대해 그를 정기적으로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었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그곳에 두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하실 문은 항상 위탁 아버지가 야간 근무에서 돌아오는 오전 3시 17분에 열렸습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공포와 구원의 역설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고 레이드 박사는 설명합니다. 감금이 끝났지만 불확실성과 잠재적 처벌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클라크가 14살이었을 때 그의 양부모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스템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공격적인 행동과 가출 시도의 이력을 가진 문제 있는 10대로서였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애성 성격, 편집증적 경향, 그리고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능력의 부재와 함께 심각한 성격 장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첫 법적 문제는 22세 때 발생했습니다. 라고 클라크의 범죄 이력을 조사한 존 모건 수사관이 보고합니다. 그는 관계를 끝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는 새벽 3시 17분에 정확히 그녀의 창문에 나타나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스토킹, 무단 침입, 협박으로 일련의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그의 접근을 거부한 여성들이나 그가 말하길 그의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정신과 평가는 반복적으로 성격 장애를 진단했지만 클라크는 항상 치료를 거부하며 자신은 괜찮고 주변 세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스토킹과 무단 침입으로 3년형을 살던 교도소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입양 기록에 접근하게 되었고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집착을 촉발시켰습니다. 유일한 진짜 친척을 찾고 진정한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것입니다. 클라크와 같이 불안정한 정체성과 건강한 유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혈연 관계의 개념은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레이드 박사는 설명합니다. 임의와 소속감을 찾는 과정에서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출소 후 클라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에릭 톰슨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고 친척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왜곡된 인식에서 에밀리는 그가 결코 가지지 못한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고 레이드 박사는 계속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키우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습니다. 자기애적 투영과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망상적 확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직접 접촉하는 대신 클라크는 가족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점차 단순한 정보 수집에서 더 침략적인 형태의 감시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족을 연구하고 재결합을 준비한다고 믿었습니다. 라고 피셔 박사는 설명합니다. 그의 인식에서 이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그가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에밀리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클라크의 정신과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게 여러 심각한 장애의 조합을 진단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편집증적 요소가 있는 망상장애, 그리고 강박적, 집착적 특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이해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그를 법적으로 책임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적 에피소드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레이드 박사는 결론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발각을 피했습니다. 그의 장애는 동기를 설명하지만 법을 위반하기로 한 의식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로버트 클라크에 대한 재판은 2024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으며 상당한 공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감시 자료, CCTV 녹화 영상, 증인 증언, 정신과 의사의 평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유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정신 문제를 인정한 변호 측은 형량 감경을 시도했으며 그의 행동이 어려운 어린 시절과 치료되지 않은 정신장애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특히 그의 행동의 냉혹한 계획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본 후 이러한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7일 로버트 클라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마르티네즈 판사는 그에게 25년의 징역형과 의무적인 정신과 치료, 그리고 출소 후 5년간의 감독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톰슨 가족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사회에 대한 높은 위험 수준을 보여줍니다. 라고 판사는 선고 시 설명했습니다. 체계적인 스토킹, 가족의 사생활 침해, 유괴 계획, 이 모든 것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격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톰슨 가족에게 판결은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공포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로라가 말합니다. 특히 에밀리에게요. 이런 종류의 트라우마는 가해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경험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점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아동 심리학자와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녀가 3시 17분에 깨어나는 일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특별한 진전은 그녀가 다시 자신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야간등을 켜고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였지만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에릭이 보고합니다. 새 커튼, 가구 재배치, 벽에 새 페인트, 방이 다르게 보이고 새로운 연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한편 로버트 클라크의 이야기가 계속 밝혀지면서 새로운 불안한 발견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컴퓨터 분석은 감시 방법과 개인주택 침입에 전문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그가 다양한 가명으로 포럼에 참여하며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술과 대상을 발각되지 않게 관찰하는 방법을 공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에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젠킨스 수사관은 결론짓습니다. 클라크는 스토킹을 도울 수 있는 정보와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체포를 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전문가들이 2024년 3월에야 해독할 수 있었던 클라크의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화된 부분의 발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톰슨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주에 사는 6개의 다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상세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각 서류에는 사진, 주소, 일상 일정, 그리고 그들의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클라크의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톰슨 가족이 그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로드리게즈 경찰서장이 말합니다. 그들 이전에 그는 오하이오의 캠벨 가족을 스토킹했지만 그들이 다른 주로 이사한 후에 중단했습니다. 그가 체계적으로 잠재적 목표를 선택하고 첫 번째가 접근 불가능해지면 다음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의 초기 우려를 확인시켰습니다. 로버트 클라크는 단순히 특정 가족에 집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선택과 범죄 준비에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한 연쇄 스토커였습니다. 그의 컴퓨터의 정보와 다양한 관할 지역의 미해결 사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경찰은 클라크를 지난 10년 동안의 12건의 스토킹 사례와 연결시켰습니다. 5건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3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식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4건의 경우 가족들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이것은 연쇄 스토커들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라고 범죄심리학자 마이클 브란트 박사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특정 경계를 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영리하고 종종 위치와 방법을 바꾸며 그들의 피해자들은 종종 복잡한 형사 소송 과정을 거치기보다 그냥 이사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2024년 4월 사건이 마침내 종결된 것처럼 보였을 때 톰슨 가족의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3시 17분에 깨어나지 않았던 에밀리가 갑자기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아이를 찾았어요? 그 후 그녀는 다시 누워 깊이 잠들었고 아침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불안해진 부모들은 에밀리와 계속 작업하고 있는 코엔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심리학자는 특히 가족이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클라크 사건에 대한 뉴스를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단순히 트라우마의 잔여 현상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젠킨스 수사관은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로 하여금 즉시 톰슨 가족 주변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게 했습니다. 로버트 클라크가 2주 후에 석방될 예정인 다른 수감자인 빅터 레인스와 접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도소 기록은 공동구역에서의 그들의 정기적인 대화를 문서화했고 행정부에 의해 차단된 레인스의 편지 분석은 석방 후 특정 사서함을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어떤 마크에게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클라크는 톰슨 가족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기 위해 레인스를 중개자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라고 젠킨스 수사관은 설명합니다. 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유형의 범죄자들은 종종 감옥에서도 상황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경찰은 지정된 사서함을 감시했고 레인스를 석방 3일 후 내용물을 가져가려는 시도 중에 체포했습니다. 그 안에는 톰슨 가족의 주소, 집 도면, 에밀리 관찰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 클라크의 상세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5,000의 현금이 든 봉투가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클라크가 체포되기 전 창고에서 일하는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전의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레인스는 클라크의 이념적 공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위해 세부 사항이나 동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친구의 가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조사에 완전히 협력하여 클라크와의 모든 대화와 그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클라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라고 브란트 박사가 말합니다. 그들의 집착은 격리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중개자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통제의 환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이 발견 이후 로버트 클라크는 접촉이 제한된 고보안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서신과 전화통화는 더 엄격하게 검열되었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한 평정을 유지했고 교도소 정신과 의사와의 세션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여름 톰슨 가족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화된 보안 조치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지속적인 위협의 존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학교로 돌아가 새 친구들을 사귀고 코엔 박사에 따르면 몸에서 공포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 활동인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3시 17분에 깨어나는 일은 완전히 멈췄으며 이는 심리학자들이 회복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마침내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라고 코엔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새롭고 건강한 신경 연결의 형성을 나타냅니다. 에릭과 로라도 정신적 웰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의 부모를 위한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딸에게 전달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로라가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에밀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과도하게 경계하고 싶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한 보호가 새로운 형태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024년 8월, 악몽이 시작된 지 거의 1년 후 톰슨 가족은 중요한 단계를 용기 있게 밟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 없이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에릭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피난처였던 집이 무거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두려움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공간에서 자랄 자격이 있습니다. 미들타운에서 3시간 운전 거리에 있는 그림 같은 교외에 위치한 그들의 새 집은 요새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보안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감시 시스템이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지 않고 조용히 설치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방은 그녀의 소원에 따라 완전히 개조되어 오직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 보안 전문가들, 그리고 물론 에밀리 자신의 집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라고 로라가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기를 원했고 이는 경계 침해와 관련된 트라우마 이후 특히 중요합니다. 미들타운 경찰은 2024년 9월에 클라크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했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스토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얻은 자료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톰슨 가족과 연락을 유지한 젠킨스 수사관은 클라크의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보안 조치가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들을 비슷한 스토커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위로이지만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중요한 에피소드는 2024년 10월 17일에 발생했습니다. 에밀리가 창문의 남자를 비디오에 담는 데 성공한 정확히 1년 후입니다. 이날, 로라는 그들로부터 2주 떨어진 도시에서 발송된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이나 위협 없이 거리에서 찍은 그들의 새집 사진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클라크의 모든 접촉, 그의 모든 알려진 협력자들, 그리고 최근에 석방된 전 동료 수감자들의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봉투와 사진의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는 지문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뉴스에서 사건을 알고 잔인한 장난을 치기로 결정한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라고 로드리게즈 경찰서장이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큰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에서 변태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슨 가족의 집 주변 감시가 강화되었고 지역 경찰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알림을 받았습니다. 가족 스스로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을 회복 과정에서의 또 다른 시험으로 간주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우리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릭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악몽을 경험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사진 하나로 우리를 겁주려 한다면 그는 우리가 얻은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7살이 된 에밀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한때 창문에 어두운 인물들로 가득 찼던 그녀의 그림들은 이제 학교, 친구들, 가족 소풍과 같은 일상생활의 생생한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창문의 남자는 점차 먼 기억이 되어가고 더 이상 그녀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코엔 박사는 언급합니다. 그들은 트라우마적 경험을 잊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더 넓은 인생의 그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안전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이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2024년 11월 로버트 클라크는 예상치 못하게